네,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넣은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을 거의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금감원이 착수하는 합동조사와 향후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DLF, DLS 좀 뭐 어렵습니다만은 파생 결합 상품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주가 연계증권, 그렇죠. ELS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야, 중국 증시가 반토막이 나겠어?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주가 연계증권 ELS는 주식이나 각 지수, 국가의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준선만 내려가지 않으면 약정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5에서 7%. 굉장히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선만 살짝만 넘으면 이만큼 맞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 상품이라는 건 또 뭐냐? 파생 상품이라는 건 주가 지수를 제외한 겁니다. 환율이나 금리나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거예요. 이런 자산이 이제 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 4에서 5% 약정 이자를 드리고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게 되면 손실률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기 아래 이제 뭐 공포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공포가 들어온 건 금리입니다. 전 세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영국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독일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장 선진국 금리에 연계한 해외 금리에 연계한 파생 결합 상품이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뭐 원금 지금 1억 원이 한 1인당 거의 한 2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금 지금 현재 가져간다면 한 95%까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주 앉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상담을 할 때 4% 드립니다. 만기 때. 4%면 괜찮네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잘 안 되면 깎입니다라고 할 때 그 깎인다는 게 4%가 못 되고 한 3% 줄려나 2% 줄려나 그게 아니고 원금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아예. 이게 어디서 팔았느냐? 은행에서 주로 팔았어요. 이게 지금 8,200억 원 상당을 지금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금리 연동형 이 파생 결합 상품에 이제 연계한 상품을 판 건데 우리은행이 4천억 원이 넘고요. KB 하나은행이 3,800억 원대입니다. 증권사에서 한 200억 원 남짓 팔았어요. 이런 상품은 원래 자산운용사, 해외 JP모건이라는 자산운용사 만든 상품을 기초로 해서 자산운용사들이 설계를 합니다. 야, 과거에 보니까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2%가 10년 전까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갖다다 팔아볼까? 이걸 은행에서 갖다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은 정기예금, 적금, 만기차 재연기하러 갔는데 지금 창구에서는 아유 설마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주가 연계 상품 팔 때도 그랬거든요. 중국은 항상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는데 중국 주가 지수가 절반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독일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이런 이제 파생 상품 가운데 큰 변동성을 보인 게 금리입니다. 특히나 독일 금리의 경우에는 3월 초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0.2%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이미 원금 손실이 나는 마이너스 0.2%가 이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원금 손실도 0.1% 떨어질 때마다 200배가 나게끔 설계를 된 거예요. 0.1% 떨어질 때 그럼 뭐 2.5%씩 깎아 나간다든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 중하순부터 급격하게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지난 15일 기준 이제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7%를 넘어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사 가격 마이너스 0.2 빼보니까 0.5예요. 거기 200을 곱했더니 원금 손실 100%가 나오는 거죠.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만에 하나 만기일이다. 그러면 저는 원금을 한 푼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미국과 이제 영국의 금리 연계 증권 판매액이 한 7천억 원 상당인데 이게 지금 현재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고요. 진입해 있고 지금 상태로 만기가 계속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손실이고요. 예. 원금에. 그리고 독일은 더 심합니다. 투자 원금은 1,200억 원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원금 95%가 날릴 위기예요. 물론 이거는 만기 이래 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85%가 진입했다는 말씀은 투자한 전체 투자자들의 돈 중에 85%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5%만 은행에서 얘기한 예.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입한 날짜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영국이 왜 물리나 하는 것은 아마 두 나라 금리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뭐냐, 이미 아래 공포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실 텐데, 통상 예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돈을 오래 빌려주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높죠.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만간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서도 돈을 빼요. 주식 처분하고 원자재 처분하고 신흥국 투자에서 돈 뺍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뭐냐? 달러, 그리고 엔화, 예. 안전자산인 금 이쪽으로, 그리고 국내 채권 가운데서도 장기 채권으로 이제 옮겨 가는데,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그래, 적어도 미국 국채나 이제 이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 30물, 10년물이 더 안전해. 금리 마이너스여도 이거 사놔야 돼. 그렇죠. 왜냐? 앞으로 유럽중앙은행,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린다면 마이너스 금리 이하로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다 보니까 은행들은 늘 습관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관행처럼 해야 돼요. 관행처럼.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왜 도대체 이걸 권유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립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왜 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닌데, 채권이 아니고 채권 금리에 연계시킨 상품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은행에서 팔았다고 해서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가 제가 지금 이게 시작 뚝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LS 잔액은 40조 원이 넘고요. 40조. 그리고 ELS 주가 연계증권 잔액은 74조 원, 2배나 더 큽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금리가 문제지만 이 지금 경기 침체가 와가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락할 수 있거든요. 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게 금방 40에서 60% 빠진다면 이 ELS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지금 얘기하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다 설명하고 밑줄 쳐가면서 확인하고 이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하죠. 아니 지금 이득이라는 게 이제 연 이자의 2~3배 정도 더 주면서 아니 리스크는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과연 고지를 제대로 했겠느냐, 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여부는 상품 구조를 정말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또 하나가 투자 설명서, 상품 설명서를 정말 제공을 했느냐, 세 번째가 원금 손실 가능성, 위험 고지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감독원은 은행 측에다가 손실된 부분 일부분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상하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금감원은 권고하는 역할이지 네. 행정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분들은 뭐 뒤져서 뭐라도 다 찾아놓거나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분명히 판매하면서 은행 창구에서는 지금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 설명서 형광펜 그어가면서 여기 서명하십시오. 예. 이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송에 가면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옛날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왜냐? 이런 불안전 판매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은행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작업인데, 당시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 가운데 일부 10명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소송에서 이겨서 예. 일부를 이제 되돌려 받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바뀌어야 돼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어도 아니 손해배상 입증을 왜 소비자가 해야 됩니까? 이거 금융사가 하게끔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큰 이런 이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아예 상품 판매 제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이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더 큰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돼야 합니다. 네. 어차피 이번 사태도 결국 은행이 뭐 손실을 갖다 나서서 보상해 줄 리는 없고
또 법정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잔액이 크기 때문에 예. 이 8천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ELS 잔액이 74조 뒤에 원 있는 그리고 예. DLS가 40조 원의 잔액이기 때문에 결코 은행들이 순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